다시 읽으면 이거 언제 읽었지? 라고 내가 이해를 못했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내가 흡수할 만큼 한 거예요. 그 당시 나로서는.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새로운 거고, 또 지금 보면 새로운데 나중에 또 보면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내가 당면할 때마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텍스트하고 이거는 마치 고정된 텍스트고 나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변함에 따라서 텍스트도 변해요. 왜냐하면 텍스트가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마치 뭔가가 유동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고정된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미 문서로 왔어도 독자와 텍스트와 독자가 상호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과 나의 선지식에 따라서 교과서가 보이는 게 달라요. 만화경이에요. 교과서도 만화경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체도 만화경이에요. 우리 자체도 개인이 다, 우리 개인 자체도 우리가 만화경이라는 거 알죠? 만화경, 우리 어릴 때 왜 100원 내고 이렇게 돌리면 계속 다 막 이상한 거 나오고 이렇게 갖고 보면은 종이들이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 그런 게 만화경인데 우리 정체성 자체도 만화경이에요. 어떻게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무수히 바뀌고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우리가 흔히 많이 발달된 게 이제 정서적인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많이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애착이론에서도 공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좌뇌적인 논리, 이론,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편향돼서 살았기 때문에 정서를 내 정서와 내담자의 정서를 잘 만나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애착에서도 아주 민감한 반응성, sensitive responsibility, 그래갖고 정서와의 만남에 대한 거, 애착, 이런 근접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내 안에 체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내 나이만큼 논리와 사고와 어떤 성취와 이런 쪽에 편향돼서 살았기 때문에 마치 정서를 만나는 게 오른손잡이가 왼손 쓰는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많이 서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주지와 합리와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조금 강점인데, 이렇게 정서적인 타치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지만 이 정서적인 타치라는 면에서는 갈 길이 아주 멀다.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쓰는 것 같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그 서툴지만 우리가 익혀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뭐 지금 이란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는 원유라는 굉장히 큰 자원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무슨 어마어마한 자원에 비길 바 없는 자원이 공감이라는 거죠. 프라이슬리스, 값을 매길 수 없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민감하게 훈련해야 되고, 오른손을 조금 더 능숙하게 왼손을 좀 더 능숙하게 쓰려고 노력하는 오른손잡이들 같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가능하면 왼손을 쓰려고 해요. 의식적으로. 칫솔질도 그렇고 뭐 걸레질, 청소기 돌리는 거, 뭐 내가 의식하는 한은 왼손을 쓰려고 그러는데 처음 이 닦을 때 왼손 썼을 때보다는 지금은 아주 유능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만큼 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좀
걸레질을 하거나 뭐를 할 때 가능하면 왼손으로 하려고 그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에 대한 어웨어니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감이라는 거가 그렇게 프라이슬리스하고 어떤 자원보다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건데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개발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정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내 내면에 어떤 정서이든지 간에 용기 있게 만나야 된다. 이제 용기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용기라는 게, 잘 안 되는 거를 하는 게 용기죠. 하면서 잘 되는 거는 용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안 되는 거, 그리고 끊임없이 실패하는 거, 그런 거를 자꾸 하는 게 용기죠. 예, 용기 있어서 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예. 지금 선생님들이 기법하고 치료 관계에 대한 거를 이제 13장이잖아요. 13장은 기법의 속에 나오는 치료 관계고, 14장은 거꾸로죠. 14장은 치료 관계 속에서의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법 속에 치료 관계가 들어가 있고 치료 관계 속에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를 놓고 볼 때 이 두 개가 같이 다 들어있는데 어떤 거를 더 오늘은 보느냐 하면 치료 관계에 대해서 보는 거고 14장에서는 치료 관계 속에 기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라는 거 안에 기법과 치료 관계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14장을 먼저 잠깐 보면 어떤 기법들이 있나 라고 이제 14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14장에 우리가 이제 차례를 보세요. 한번 차례를 보면 어떤 기법들이 있나 15쪽 통찰, 명료화, 직면, 해석, 행동 직면하기, 한계 설정, 전이 직면, 행동화 직면, 좋고 나쁜 대상관계 나란히 놓기, 투사적 동일시에서 자기와 대상 명료화하기, 과대한 자기를 직면하면서 자존감 지지하기. 이렇게 이제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법을 우리가 넣고 보면 일단 어떤 상담자들의 개입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여기가 통찰 쪽이다. 우리가 연속성에서 놓고 보는 거잖아요. 연속성에서 놓고 볼 때 통찰 쪽인 어떤 상담 개입, 인터벤션. 여기가 지지 쪽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지지 쪽에서는 우리가 뭐 재연, 조언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우리가 중간에 놓고 보면은 우리가 상담자의 개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화 명료화죠. 구체화 명료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 훈련을 받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면 적어도 60점은 넘어야 그 과목 성적이 페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상담자로서 할 때 적어도 구체화 명료화만 하면 60점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나서지 않고 그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가요? 자세히 얘기해 보시면 뭔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또 있었을까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으신가요? 뭐 이러면서 그 자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이게 구체화하고 명료하잖아요. 이 구체화 명료화가 뭐냐면 내담자들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건이나 경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요렇게 보고 있던 것들이 요런 면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던 면들도 이렇게 갖다 넣기도 하고 지금 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요 얘기가 빠진 것 같은데 이거는 뭘까요? 예를 들면 집안에서 뭐 가족 얘기들 다 했어. 가족 얘기 뭐 엄마 아빠 있고 뭐 몇남 몇녀 중에서 내가 몇째고 막 이랬는데 한 사람 얘기만 쏙 빠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야기 중에 한 사람 얘기가 빠져 있네요. 까지만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하세요가 아니라 빠져 있네요. 하면 거기에 뭔가가 저항이 있든가 방어가 있든가 뭔가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몇남 몇녀예요 뭐 했는데 지금 여기는 뭐 마비가 돼 있어요 라든가 뭐 어떤 식으로 뭔가가 드러내놓기 힘든 뭔가가 있다든가 이럴 때 쏙 빼놓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가 내가 그것만 알려줘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찰이라고 그러죠. 관찰이라는 거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한 것만 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화면을 볼 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웃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하고 앉아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뭐 카톡을 보면서도 표정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웃어?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은 갑자기 웃고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이래서 참 이렇게 이런 거를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구나 라고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관찰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비춰주는 거를 관찰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통찰지향적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직면시킨다? 이쪽인가? 하여튼 관찰보다 이쪽일 것 같아요. 직면. 관찰시킨다, 통찰. 관찰, 해석, 통찰. 지지에는 교육적인 중재도 들어가죠. 공감, 주체와 명료와 재현, 조언. 요런 것들이 이제 상담자가 개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법이라는 게, 이를테면 뭐 저항을 어떻게 다루냐, 역전의를 어떻게 다루냐, 뭐 이런 식의 것들, 여기 아까 14장에 나오는 것들 중에서, 그리고 기법이라는 게 우리가 상담 세팅, 프레임, 스트럭처를 어떻게 잡느냐, 어떤 한계를 두느냐, 시간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잘 맞추느냐, 뭐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이 다 기법이잖아요. 근데 그 기법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치료자고. 치료자라는 real person이죠. 여기서는 real person이에요. 진짜 person. 여기서 기법 속의 치료적 관계, personal relationship이라는 치료 관계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real person으로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선생님들하고 집단 상담을 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치료자라는 그리고 나는 치료자, 집단원, 이런 식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외에도 나라는 리얼 퍼슨이 주는 임팩이 있잖아요. 내가 치료자로서 진공의 상태에서 오로지 치료자의 전문적인 기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주관적인 사람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많은 치료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치료자다라는 어떤 페르소나, 역할부여, 어떤 펑션 뿐만이 아니라 치료자가 A, B, C, D에 대해서 전부 다 다르잖아요. 리얼 퍼슨으로 관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 관계 안에는 치료적인 기법적인 관계, 치료적인 관계 외에 리얼 퍼슨으로서의 릴레이션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거는 기법 속에 나타나는 어떤
퍼스널 릴레이션십이 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가 오늘 챕터의 강조점이에요. 그 다음번에 강조점은 우리는 이런 치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기법이 있느냐에 대한 강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치료 관계 속에서는 전위적인 관계도 있고 현실적인 관계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뭔가가 전위적인 관계라는 건 오늘 여기서도 나오지만 전위와 투사와 투사적 동일시를 이제 구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전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나라는 셀프가 갖고 있는 내 안에 대상 표상, 자기 표상도 있고 대상 표상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대상 표상, 우리 엄마, 괴물 엄마라는 이 대상 표상을 상대방한테 투사할 때는 우리 그거를 전이라고 하자. 내적인 대상 표상을 상대방한테 경험하는 거를 전이라고 하자. 대상 표상을. 그리고 내 안에 나에 대한 표상 있잖아요. 자기에 대한 표상. 나는 너무 위축돼 있어. 보잘것없어.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등등. 자기에 대한 표상을 넣는 거를 투사라고 하자. 그리고 이 내 안에 자기와 대상 표상을 갖고 있는 그가 경험하는 관계가 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자 라고 이 해밀턴은 세 가지를 나눠놨어요. 근데 세 가지가 엄밀하게서는 나눠지지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라고 이제 해밀턴은 요번에 13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7쪽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 구도와 대상의 구도, 우리의 내적인 자기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내적 자기에 대한 복합적이다, 복잡하다, 컴플렉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안에 단 하나에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만화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많은 내 안에서 부딪히는 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구도, 컨스텔레이션, 나라는 구도와 너라는 구도가 어떤 지속적인 변화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상호작용할 실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실제 대상. 이게 바로 오늘 치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Personal relationship. 아니면 therapeutic relationship. 치료적 관계. 아니면 real personal relationship. 실제 이 외부 사람으로서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241쪽 세 번째 문단에서 치료적인 관계, 전문적인 맥락, 즉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맥락에서, 그러니까 치료적인 관계, 전문적인 어떤 임상적인 맥락 속에서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데 기술적인 요소와 퍼스널 요소다. 테크니컬 요소와 퍼스널 요소가 필요하다. 이 실제 대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은 요 퍼스널 요소를 공부하시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247쪽 밑에를 보면 치료자는 치료비를 받고 하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과학적인 호기심,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이런 사이코넬리틱한 아니면 사이코다이나믹한 이런 과학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고, 환자가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치료자가 합법적으로 전문가적인 만족을 기대해도 되는 거다. 그렇지만 다른 만족, 예컨대 치료자 자신에 대한 친송,
환자에 대한 지배, 안심하게 확신 주기,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인정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왕왕 치료관계에서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적인 만족이라는 거는 내담자의 성장과 성숙을 기뻐하는 만족인데 그 외에 역전의적인 만족이 있어요. 나를 칭송해. 이 사람은 전문가적인 뭐 도움을 너무 잘 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그 치료자의 개인에 대한 칭송, 환자에 대한 컨트롤링, 환자를 확신을 주는 거, 그리고 내 세계관에 대해서 환자한테 은연중이건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집어넣는 거,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real person으로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상담자의 것과 내담자의 불안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어떻게든 구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신증 환자들이 올 때는 정신증 환자로서 우리가 거리감을 두면서 굉장히 역전의적인 어떤 그 무력감도 느끼고 그 병에 대한 압도도 하면서 뭔가가 내가 혐오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그 패러노이드하게 의심이 많거나 적대적인 거를 너무 많이 표현을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팍 안고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경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들의 그런 그 무력감, 혼동감 이런 것들을 많이 나한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늘 끌어낸다, 발휘한다, 드러낸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에서 누구의 역할을 그 안에다 투사해갖고 동일시시켜서 그 역할을 끌어내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는 illicit 한다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컨트롤 한다라는 걸로 쓰이고 여러 가지 단어들로 쓰여요. 그래서 뭔가가 내 안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혼돈과 이런 그 강렬한 압도적인 감정들을 유발할 때 우리는 굉장히 거리감을 두잖아요. 거리감을 두는데 실제 이게 내담자의 것인지 거리감을 두는 게 내담자의 냉담한 거리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내 스스로 정신병에 대한 위협감을 스스로 갖고 있으면서 내가 거리를 두고 있는지 이것들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누가 나한테 부여한 건지 실제 내가 갖고 있는 거리감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나한테 덮어 씌워진 건지 내 건지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과서에서 어떤 예가 나오냐면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어요. 하나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여기 프로젝터를 갖고 여기다 다른 슬라이드를 쐈어요.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우리는 이 안에서 오리지널 슬라이드와 덮어 씌워진 슬라이드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해낸다라는 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나의 요소와 내담자가 나한테 투사한 그 요소가 지금 여기서 섞여 있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막 공격성이 올라올 때 제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감당 못하는 공격성을 나한테 넣은 것 같아 라고 단순히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내담자가 갖고 온 문제가 내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면서 내 안의 문제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내 안의 문제가 드러나서 너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제3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온전히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별해요? 그러면 매뉴얼이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를 잘 보기 위해서는 그 교육 분석들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굉장히
내 메인 주제가 적개심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불러일으킨 적개심이다라고 일방통행으로 얘기하진 않겠죠. 이게 내 건지 네 건지 구별해 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상담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타자하고에서의 관계에서도 뭔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제 문제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느 날 이런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 아니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들이 생겼을 때 좀 더 깊이 자기를 들여다보면 제 문제가 아니었고 내 문제였었구나. 이런 것들이 알게 돼요.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아까 제가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이전에 읽을 때 밑줄을 다 그어놨는데 지금 보니까 새롭다 이런 것처럼 자기에 대한 이해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나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을 때는 적개심, 공격성, 투사적 동일시, 공감 이런 게 읽어졌을 때 내가 이해하는 거와 내가 나를 이해했을 때의 적개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됐을 때 그 문장을 읽을 때는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네 건지 내 건지 구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248쪽 두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줄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경험은 환상과 지각이 혼합된 것이다. 이게 환상이라는 게 뭐예요? 판타지? 그것들이 뭐예요? 내가 이전에 경험한 것들에 기반을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저 밖에 있는 실제 대상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판타지죠. 전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환상과 지각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누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내 이미 선경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본다는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환상과 지각이 혼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구별해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화죠. 안 그러면 니께 내 건지 내께 네 건지 현실을 내가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때 보면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내가 다른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객관적으로 나는 그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나는 굉장한 환상 속에서 왜곡된 현실을 내가 지각하고 있었어요. 나의 선경험에 의해서. 근데 내가 성숙하고 새로운 나와 새로운 대상 경험을 하면서 현실에 대한 awareness, 현실 지각이 바뀌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s it is, 있는 대로 본다? 그게 enlightenment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각의 상태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나의 경험이라는 안경을 끼고 현실을 보면서 객관적으로 봤다고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 장난할 때 이제 셀로판지로 빨간색 이렇게 셀로판지로 된 안경을 끼면 세상이 다 빨개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세상이 빨개요. 근데 제대로 된 안경 끼면 세상이 빨갛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환상과 지각이 혼합된 세계를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내 선경험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as it is, 있는 대로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ot knowing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그런 거죠. 네. 절대로 우리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 나중에 후회해, 우기면.
그래서 여기서 환상 부분을 전이 또는 투사, 한 번 더 나가면 투사적 동일시, 지각 부분을 실제 관계. 그래서 우리 여기는 real relationship, real person, personal relationship, therapeutic relationship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지금 관계에 대한 거를 이번 챕터에서는 보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개인적 관계, 그래서 individual relationship이 아니라 personal relationship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옛날에 고전적인 정신분석에서 중립, 익명, 또 하나 뭐죠? 중립, 익명, 하나 더 있죠. 세 가지의, 하여튼 프로이드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여기서도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서 퍼스널 관계를 피하고 환자의 이 자유연상, 환상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신화다. 그럴 수가 없다. 우리는 중립성이라는 것, 객관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고 항상 상호작용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49쪽 7번째 줄, 프로이드는 의사는 환자에게 불투명해야 한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로지 거울, 이 거울로 보이는 것만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기술자처럼 눈에 띄지 않게. 이게 말하자면 중립성, 익명성 이건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빨간 거울을 비추고 있으면 내담자는 자기를 빨갛게 볼 거 아니에요. 내가 파란 거울을 갖고 있으면 내담자는 자기를 파랗게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내담자를 불쌍히 여기면 내담자는 자기를 불쌍히 여길 거잖아요. 내가 내담자를 오늘 여기서도 간호사가 투사적 동일시를 갖고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노숙자의 위생관념이 없는 분인데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로 내가 보는 순간 그 내담자가 아주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하면서 오게 되고 약속 지키고 이러는 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가 치료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치료적인 효과를 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라는 그 한에서만 치료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이 뒤에 다시 그 사례가 나오는 거 보면, 왜냐하면 이 간호사의 투사적 동일시에 맞추느라고 자기가 계속 맞췄어요. 약속도 지키고 위생관념도 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를 나중에 기대하냐면 너가 더 많은 것을 나한테 마법적으로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좋아진 거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담자 자신의 자기의 구도, 이 컨스텔레이션,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내적 자기에 대한 자기 표상, 내적 대상에 대한 대상 표상, 이런 것들이 변화해가면서 자기의 구도가 변하지 않고 그냥 간호사가 준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가 부여한 역할을 하는 거는 주체적인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마법적으로 요구를 해요. 간호사한테.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그게 치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가 칭찬도 때로는 조종의 역할을 하면 그것도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할 때는 주체적인 개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불투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도와 나의 교육적인 어떤 목적과 코칭적인 끌어올리려는 아니면 긍정적 투사적 동의시라든가 이런 걸로 내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는 치료적인 결과가 현상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내면의 주체로서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250쪽 두 번째 줄, 중립성은 환자를 대하는 분석가의 심정적인 자세를 기술하기에는 더 이상 적절치 않은 개념이다. 이게 이제 전통 정신분석, 프로이드 정신분석에서는 중립성, 익명성, 절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요번 챕터에서는 치료적인 동맹, 작업 동맹, 치료적인 교섭, 실제 관계, 개인적인 관계, 여기서도 개인적인 관계가 individual 1대1의 관계 이게 아니고 personal relationship, real person으로서의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요번 챕터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는 프로이드가 그렇게 익명성, 절제, 중립성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제재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리고 프로이드의 임상을 보면 내담자의 가족을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같이 뭐 음악회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어디 갈 때 내담자를 다른 사람한테 부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 이제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기보다도 거의 인디비주얼 릴레이션십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프로이드가 자기가 얘기한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문단의 마지막 줄 보면 자기가 말한 정신분석적 범위를 벗어난 거로 여긴 것 같지만 이에 대한 반응을 치료시간 내에서 분석했다. 그냥 그 치료적인 범위를 넘어간 관계를 했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반응을 분석을 했다. 250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우리는 단순히 환자가 내적인 자기 이미지, 내적인 대상 이미지를 전이하거나 투사하는 빈 스크린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빨간 슬라이드에다가 투사했는지 파란 슬라이드에다가 투사했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외적인 실제 대상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251쪽 요 사례도 선생님들이 좀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리고 해밀턴이 이 사례를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사례를 개념화시켜서 이야기해 주는가를 잘 이해하시면 선생님들이 사례를 직접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기 해밀턴 책에 나오는 사례들이 선생님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례를 좀 잘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TH가 이제 징징거리는 거죠. 막 이렇게 이제 지쳐갖고 어떻게 하지 좀 못하게 진정시켜주기를 막 원했어요. 우리가 그 사례 밑에 설명한 거를 보면 막 PH가 나를 좀 너무 지쳤어요.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아들이 너무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요. 막 이렇게 했을 때 진정시켜주기를 바라는군요. 그런 기대를 받고 자랐군요. 진정시키기가 어렵다는 거군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진정을 시켜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욕구가 있군요 라는 거를 해석해주는 것 자체가 위로의 기능이 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선생님들이
담아주기, 안아주기, 친밀감 적정선 유지하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잘 소화시켜서, 그것들을 전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안아주기, 담아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아주기, 담아주기가 뭔가를 보면은 요 뒤에서 이제 안아주기, 담아주기가 뭔가가 좀 자세하게 나오죠. 뒤에로 넘어가 보면 252쪽 우리가 내담자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 요구를 우리가 들어주는 것 혹은 안 들어주는 것 이거 자체가 다 실제적인 상담자의 행동이죠. 이제 PH가 계속 우리 아이가 자꾸 내 방에서 와서 자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잘 개방해서 며칠만 자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 너 이미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조언 안 따랐잖아. 근데 나한테 왜 또 조언을 달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병렬 관계를 보냐면 PH가 치료자한테 막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저렇게 해요? 해결을 주세요. 막 이렇게 응석을 부려요. 그런데 PH 아들이 나 혼자 자기 싫어. 악몽 꾸며 힘들어. 같이 잘래. 막 이러면서 막 응석을 부려요. 그러면서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PH한테 아들이 나 엄마 방에서 잘래 막 이렇게 하는 응석이나 이 PH가 치료자한테 당신 나한테 해답을 안 줬어요 그러면서 안 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계속 뭔가가 해결할 때까지 막 졸라대는데 그 다음 시간에 얘기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고 빠이빠이 하는데 이 PH가 싹 웃는 거예요. 그 왜 웃었냐면 뭔가 통찰을 얻은 거야 그때. 내가 응석에 끌려다니고 내가 우리 아들이 막 내 방에서 잘래 그럴 때 내 방에서 막 재우고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네 방에서 자 엄마가 책 읽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한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딱 내면화를 받은 거야. 어떤 내면화를 받았냐면 지금 해답을 안 얻었다고 징징거리고 매달리는데 시간이 다 됐군요 다음 주에 만나요 하는 순간 이거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말로 하는 해석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면화된 거죠. real person 관계, 퍼스널 관계에서 내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퍼스널 관계에서 내면화되면서 싹 웃고 간 거야. 가벼운 미소가 얼굴을 스쳤다. 그래서 253쪽 밑에 줄에서 보면은 그 사례 바로 밑에 보면 치료회계에서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것은 해석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치료자가 외부 대상, 실제 as a real person, 실제 대상으로서 그녀에게 했던 개인적인 상호관계, 리밋을 딱 정한 거야. 오늘은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만납시다. 그거 자체가 이제 내면화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한테 딱 리밋을 주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254쪽 그녀가 내면화됐던 것은 사례 밑에 그녀와의 관계에서 치료자가 보여주었던 태도와 행동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들이 치료 상황에서 어떤 조언, 위로, 우쭈쭈쭈쭈쭈 이런 거를 사실 바라시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거보다 이 관계 속에서 태도와 행동 그런 것들이 내면화되더라. 어떤 리밋을 정하는 거, 주체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면화가 되더라. 예를 들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사례 지도를 받고 그럴 때 이제 흔히들 하는 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은 내담자들이 지난주에 어디 갔다 오고 아이가 어떻게 돼서 병원에 갔다 오고 어쩌고 저쩌고 팩트 나열들을 쫙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렇게 하도록 누가 자리를 깔아줬냐면 상담자가 자리 깔아줬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우리가 보통 50분 슈퍼비전을 하면 풀 추구력을 풀어도 12장 정도 되잖아요. 풀 추구력 50분 풀면 12장 정도 되는데 거기에 두세 페이지가 유치원 갔다 왔어요. 병원 갔다 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거는. 실효적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 하실까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질문해 주세요. 이래요. 오늘 어떤 이야기 시작하실까요? 그런 순간 머리가 하얘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힘들지만 그 자리가 제일 힘든 자리다. 조금 힘들지만 본인의 이야기를 본인이 우선순위를 둬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도 당신의 시간이다. 이거는. 그래서 당신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예요? 교육적인 중재예요. 교육적인 중재가 우리가 앞으로 하는 상담 세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자라고 교육적으로 알려주는 거. 그런 게 교육적인 중재잖아요. 그 자체가 벌써 우리가 이 시간은 내가 주체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중심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관계 속에서 내재화가 되는 거죠. 그게 벌써 긴 시간으로 주체화 이런 거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치료적인 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와 행동이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경청하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진정된 것처럼 그대로 아이한테 했다. 그러니까 관계가 내재화된 거죠. 딱히 뭐가 해석이 된 거고 아니고 충고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비록 치료자는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중립적인 말과 해석을 했지만 그런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담자가 내면화한 것은 치료자의 실제적인 태도다. 조금 답을 더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단호하게 안 한 거. 한계를 설정한 거. 이런 태도와 행동. 그리고 그녀를 진정시키고 구조를 제공한 거. 프레임,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한 것들이 상담자의 기능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255쪽 두 번째 줄 전이라는 것. 프로이드는 환자가 생애 초기에 중요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을 분석가에게 어떻게 전이하는지를 최초로 발견했다. 감정을. 근데 이제 이게 프로이드 얘기고 그 다음에 대상관계 관점에서 보면 전이는 내적인 대상 이미지를 외부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이게 전이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이미지 혹은 자기 리프리젠테이션, 자기 표상 혹은 대상 이미지, 대상 리프리젠테이션 중에서 요 대상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넣는 거를 우리가 투사라고 한다. 전이라고 한다. 내적인 이미지를 전이는 내적인 대상 이미지를 외부 사람에게 투사하는 것. 여하튼 투사하는 것 그게 외부 이거를 외적 내부. 대부분의 치료자는 전이를 투사의 한 유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넘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전이 투사적 동일시를 혼동해서 하고 있지만 나는 여기서 그러나 나는 1. 전이라는 용어는 대상 이미지를 외연화 밖으로 보내는 거. 2. 투사는 여기서 2번이 원문에는 있는데 여기만 빠졌어요. 전이는 요걸 보내는 거. 투사는 요걸 보내는 거. 투사적 동일시는 이걸 보내는 거.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전이는 대상 이미지. 투사는 자기 이미지. 투사적 동일시는 자기 대상 요거다를 보내는 거를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건 해밀턴의 구별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자아의 구별할 때 막
스텝이 꼬였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느라고. 요거는 이제 해밀턴의 얘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해밀턴, 나는 이렇게 사용한다. 그렇지만 이런 구별은 실제 관찰되는 상호작용이 항상 더 복잡하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상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복합하게 동시에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별개로 생각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 얘기할 때도 투사와 내사와 내면화, 재내면화 뭐 이런 것들이 마치 별개의 과정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꼬이잖아요. 근데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과정들이 한꺼번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예. 여기서 256쪽 두 번째,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치료자를 자기 이미지로 대했다. 전이와 투사적 동일시가 동시에 그리고 서로 다른 수준에서 작용했다. 그러니까 아까 전이, 투사적 동일시를 다 구별해서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또 다른 수준에서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부모를 대하듯이 치료자를 대했고, 그녀 아이가 그녀에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치료자에게 행동하고, 아까 우리가 병렬 관계를 얘기했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징징대고 내담자가 상담자한테 징징대고 이런 병렬 관계를 보고 가는 거죠. 여기서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신은 아들처럼, 당신은 내가 당신을 위해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서 엄마 방에 자게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라는지 모르겠군요. 우쭈쭈 해주기를 바라는군요. 투사적 동일시에 대한 좀 더 완전한 해석은 당신이 내게 조언을 구할 때 내가 당신의 딜레마에 대한 답을 당신 안에서 찾아주기보다 내가 너 안에서 찾기보다 내가 찾아주기를 원하는구나.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녀가 새로운 대상에게 전이했던, 아까 전이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전이했던 대상을 한 거잖아요. 지금 부모처럼 여겼으니까 전이했던 부모에 대한 원망, 리젠트먼트, 화가 난 거예요. 적개심. 258쪽에 넘어가서 위에서 네 번째 줄, 여기에서 우리는 퍼스널 관계 혹은 리얼 관계 혹은 그 다음 거는 전이, 투사 이런 관계, 전이, 투사, 그러니까 이거는 판타지의 관계, 이런 기술적 해석이 서로를 촉진하고 효과를 높인다. 그 얘기가 뭐예요? 관계와 기법 두 개가 같이 서로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아내기와 담기는 것. 이제 민들레 꽃씨가 날라와요. 그래서 어디에 담겨요. 그렇게 두 개가 만나면 무언가가 생성이 돼요. 그죠? 담아내는 것과 담기는 것. 그 무엇을 담아내냐면 네 번째 줄, 유아가 아주 극단적이고 조절이 되지 않는 감정에 압도돼서 누군가가 선생님들이어도 좋고 선생님이 중요한 타인들 아주 극단적이고 조절되지 않은 강렬한 감정에 압도돼서 이거 이제 유아로 놓고 볼 때 그들의 얼굴 표정, 울음, 옹알거림을 통해 이런 감정을 전달해요. 이런 감정을 전달하면 만약에 우리가 기관에 있는 기숙사 사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애가 극단적이고 조절되지 않는 감정을 막 얼굴 가득한 표정으로 울고 옹알거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고 어디다 덮어버리지, 그냥 밀어버리고. 우리가 미디어에 나오는 학대하는 그런 어린이집 교사들처럼 한 대 때리고 밀어버리고 뭐 이러잖아요. 관찰 카메라 없는 데서. 그래서 막 고소당하잖아요. 그런데 이 담아주는 부모, 주의 깊고 어텐티브, 주의 깊고 잘 듣고 잘 보는 그런 부모는 이 유아가 전하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돼요? 뭔가 감정이 불편해지죠. 그건 뭐예요? 이 아이의 불편한 거를 내 안에 담아준 거잖아요. 아이가 우는데 막 기쁘고 즐거운 사람 있어요? 내 안에 그것들을 내가 아주 실패감을 느끼고 불편해져. 누군가 중요한 타인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감정을 내 안에 take in, 받아들여서 불편해져요. 불편해지고 뭔가 실패감을 느끼고 어떻게 이 감정을 조절하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혼돈스러워져요. take in.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조절해요. 왜냐하면 저 유아는 조절 능력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절을 해요. 아, 제가 저렇게 힘들구나. 아이고 힘들었어. 이제 이거를 변화시키고, 아, 네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의미를 부여하고 조절하고 내 안에서 프로세스하고 변화시켜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이구 우리 똥강아지 이래서 힘들었어. 이러면서 내가 우쭈쭈쭈쭈쭈 해줘요. 흔들어주고 이렇게 우쭈쭈쭈 해줘요. 그게 바로 뭐예요? 담아준 거예요. 누가 담아줬어요? 이 엄마가 얘의 강렬한 감정, 감당 안 되는 극단적인 감정을 엄마가 담아줘서 잘 이 극단적인 감정이 여기 담기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절되고 변화되고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생긴 거잖아요. 이거를 얘한테 돌려줬어요. 그러면 뭐예요? 담아주고 돌려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담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담자들이 와갖고 감당이 안 되는 감정과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내담자는, 상담자는, 아, 저거 뭐 A도 와서 하는 얘기, B도 와서 하는 얘기 하고 흘려보내나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답답해지잖아요. 그 감정을 take in,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거를 나는 조절을 하고 전문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하잖아요. 아, 저거는 저렇게 돼서 저런 거구나. 저래서 저랬지 하고 조절하고 변화시키고,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막 우울하고 힘들 때, 아, 당신 이렇게 살았으면 이 세상에 오바마라도 그런 상황에서 힘들었겠다. 타당화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뭔가가 내담자의 감당 못하는 극단적인 경험들이 내 안에 담기면서,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타당화와 트랜스폼, 변화된 거가 돌아갔어요. 바로 이게 담아주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치료 상황에서 어떻게 담아줘요? 이게 담아준 거예요. 예.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클래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들이 담아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클래스는 별로 그런 분들 없지만 이렇게 자기 얘기들을 하고 그것들이 누군가에서 저 사람만 나만 저런 건 난 창피해서 얘기도 못했는데 저 사람은 얘기하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도 하고 여기서 소화시킨 게 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서 이런 어떤 담기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변화된 것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게 담기기와 담아주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아, 누군가가 얘기하는 걸 받아들이는구나. 이 안에서 조절하는구나. 그래서 변형시키는구나. 의미를 부여해서 되돌려주는구나. 이런 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경험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담아주는 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정신화예요. 애착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담아주기, 안아주기, 정신화하기, 공감하기 이런 이야기들이 유사한 요소들이 많이 같이 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기가 불쾌감을 느끼면 아기들은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게 소리 지르고 울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밑에서 부모는 아기가 우는 소리 들으면 불편해져요. 그 불쾌감을 테이크인 받아들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압박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아이들보다는 조절 능력이 있으니까 조절을 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행동으로 바꿔서 아이들을 들어 올려서 우쭈쭈쭈 진정시키고 어른은 소리를 내며 흔들어줘. 아이고 기분이 안 좋았어. 아이고 그랬구나 하고 언어와 공감적인 위로로 돌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이런 과정이 내면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신화 작업이에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공감적인 양육의 경험이 실패하면 자기애적인, 경계선적인 우리가 공부한 여러 가지 병리적인 게 생기더라. 있고 양육의 공감적 실패가 요런 것들이 안 되는 게 담아주기 요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259쪽에서도. 두 번째, 부모는 아이의 화를 테이크인 받아들이고 말로 바꿔서 화났어. 아이고 실망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꼭 도움을 필요로 하잖아요. 너만 힘들어. 뭐 이건 이런 거야 하면서 빨리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서는 그냥 담아주래요. 그냥 아이고 화났어. 힘들었겠구나. 실망했구나. 아프구나.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 우리 중요한 타인이 나한테 와서 징징거릴 때 그렇게 많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건데 우리는 너무 압박감을 느껴요. 내 중요한 타인은 나잖아. 그래서 거기서 불쾌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면 내가 압박감을 느껴서 빨리 해결해 주려고 왜 그랬어? 걔는 왜 그랬대? 뭐 누구는 이랬대? 저랬대? 해갖고 막 나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막 일이 복잡해지는데 그냥 진정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심을 보여주고 받아주는 것을 원할 수도 있다.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그 심리적인 거리가 유지가 잘 안 돼요. 왜냐면 네가 나고 내가 너기 때문에. 근데 치료실에서는 되잖아. 그러니까 상담은 가족들이 하면 안 돼요. 싸워요. 가족들이 하면. 네가 나고 내가 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 때문에 빨리 해결책으로 들어가고 빨리 분석하고 막 이래서 안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다치게 하고 부수려 하고 조절이 안 되는 걸 때는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담아주기 힘들었구나 아팠구나가 아니라 오은영의 금쪽 상담실 뭐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아이가 과도한 공격성이 나왔을 때 그걸 아빠들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힘으로 제압을 하잖아요. 보셨죠? 그런 거. 아이가 막 던지고 깨고 뭐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뭐 엄마 목 조르고 막 난리할 때 아빠가 힘으로 제압을 해서 1시간 2시간이건 얘가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랬구나가 담아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피지컬리 홀딩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절 안 될 때 물리적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컨테이닝, 홀딩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정신증 환자들의 과도한 조절이 안 될 경우 우리가 그 압박복으로 입히든가 묶어놓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지금 여기서 피지컬 홀딩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그게 인권유린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그렇게 피지컬리 담아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260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전적으로 나쁜 감정, 전적으로 나쁜 거, 올 배드가 뭐예요? 전적으로 올 배드는 너도 나쁘고 나도 나쁘고 올 배드, 전적으로 나쁜 감정. 전적으로 나쁜 감정을 담아주는 사례. 그냥 문제만 드러나. 그리고 조언을 해도 절대 안 들어. 아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했었죠. 요 사례를 한번 보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듯 했어요. 라고 이제 사례 보고를 했어요. 의사가.
그래서 환자가 막 요구는 많고 그러면서 의존은 하고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났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친절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막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보고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엄청 짜증이 났잖아요. 지금. 그리고 뭔가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 환자의 올 배드가 지금 치료자의 올 배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올 배드, 나의 좌절감, 이 짜증나고 하나도 못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환자의 좌절감을 내가 지금 그대로 담아주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그대로 테이크 인 한 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지금 치료적 교착 상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테이크 인 된 이 좌절감을 내가 조절해야 되고 이게 저 사람의 그 어려움이구나. 이 좌절감을 조절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고 의미를 부여해서 내담자한테 돌려줄 수 있어야 담아주는 건데 너무 짜증내고 조언도 안 듣고 요구만 하고 그러니까 좌절감을 확 느껴버리면서 결국은 뭐냐면 그 내담자의 상태 그대로를 그냥 내가 느낀 거였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요 느낀 거를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무력감, 헬플리스니스, 아무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절망감, 좌절감, 그게 결국 저 사람 거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라고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로 돌려주는 거예요. 되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낀 게 이해가 되네요. 내가 좌절감 느껴서 신경질 나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느껴보니 정말 힘들었겠네요. 이만큼 힘들었겠군요. 내가 제안해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게요. 이 사람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오기만 하고 짜증만 내가 아니라 내가 제안한들 그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 왜 내 말 듣지도 않으면서 와갖고 계속 물어봐? 이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데도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짜증났겠어요 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돌려줬어요. 이게 담아준 거예요. 우리가 담아준 거는 그냥 그 사람 감정에 딱 압도되는 게 담아주는 게 아니라 일단 테이크 인, 그 다음에 모듈레이트, 조절을 하고 프로세스를 해갖고 트랜스폼, 변화시켜서 의미를 부여하고 돌려주고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그게 담아주기예요. 이런 공감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제야 비로소 환자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주고 저 짜증쟁이 말도 안 들으면서 요구만 많은 거 혐오스러운 사람 이게 아니었고 내 이 상태가 이해가 되는구나. 이제 단 한 사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런 순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생겼네. 나는 이해받았네. 그러면 올 배드에서 어디로 갔어요? 올 코스로 갔어요. 네. 담아주기가 이런 거예요. 아까 도대체 담아주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환자가 자신이 얼마나 좌절되고 무력함을 느끼는지를 생생하게 의사가 그거를 그대로 느끼게 전달한 거예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죠. 대인간 투사적 동일시예요. 그래서 내담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감정, 헬플리스니스, 절망감, 무력감, 짜증스러운 요구, 해결 안 되는 어떤 이런 출구 없음 이런 것들을 치료자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방식.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할을 부여했어요. 불러일으켰어요. illicit.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의미 있고 위안을 주는 이해 형태로
담아내고 바꿀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라 진정한 퍼스널 인터랙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13장이 퍼스널 인터랙션, 테크닉 얘기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보듬해 주는 거. 이제 위니컷은 컨테이닝, 담아주는 걸 얘기했다면 비오는 컨테이닝을 얘기했다면 위니컷은 홀딩을 얘기했어요. 홀딩 인바이러먼트. 그래서 정통 정신분석은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이야기를 하면서 구강기의 수육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했다. 그런데 위니컷이 보듬어주는 환경, 홀딩 인바이러먼트를 얘기하면서 공생 단계,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닝만 해도 굉장히 멘탈리 안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멘탈리 프로세싱을 하는 건데 이 위니컷은 소아과 의사면서 신체 정신적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라도 홀딩이라는 신체적인 안아주기 의미를 쓰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듬어주기라고 했는데 홀딩을 이 책에서 보듬어주기라고 번역을 하게요. 안아주기라고도 번역하다가 보듬어주기라고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홀딩이 gradually 진화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까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심으로 안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아이를 터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체 정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를 실제 터치하는 게 중요하는데 gradually 점점 진화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아이와 얘기하는 것이 충분할 수 있다. 그래서 홀딩이 진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실제 신체적인 안아주기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주기, 이야기 나누는 거에서부터 학령기, 학교에 가면은 어떤 식의 홀딩 인바이러먼트냐면 얘가 지금 학교에 있구나. 아무개 친구네 집에 있구나. 이런 것들 자체가 괜찮은 엄마의 역할이에요. good enough 엄마. enough 하지만 too much는 안 해. too much 한 거는 이제 침범적이고 통제적이고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모자르면 무관심하고 방임하는 거. 그러니까 무관심이나 방임도 아니고 투마치도 아니고 침범하고 지배적인 것도 아니고 enough한 거, good enough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홀딩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고 enough 하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거가 이제 뒤에 나오죠.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우리가 이상화시키죠. 우리 아이는 뭐 몇 살부터 뭐를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제 특히 이제 자기에 대해서 조금 뭔가가 부족함을 느끼는 부모인 경우, 특히 나와 다른 아이, 나는 조금 내성적이야. 근데 좀 외성적인 아이를 보면 쟤는 대단해. 뭐 조금 뭔가 하여튼 자기하고 조금 자기가 갈망하는 요소를 갖고 있는 아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상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하고 맞지 않는 아이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enough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적절하게. 그런데 과도하게 이상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아이가 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자기를 과도하게 인정해주지 않으면 살기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기애적인 거죠. 누군가가 찬양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찬양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가 힘들어져. 그리고 속이 공허해져. 찬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내면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과대한 찬양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속이 공허해.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기애적인 경향을 갖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아이를 이상화시키는 거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평가절하시키는 것도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적절하게 있는 그대로 as it is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내가 이게 결핍이 돼 있어. 근데 제가 저걸 갖고 있어. 그러면 그걸 과도하게 이상화시켜. 그러면 얘는 자기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과도한 줄 알아. 과대한 줄 알아 자기가. 그래서 이 과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헤드라이가 없으면 암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애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거죠. 자기애적 인격장애까지 안 가더라도 자기애적 취약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료자들도 내담자들을 우리가 임상적인 평가, 역동적인 평가를 하면서 내담자하고 만나야 되는데 과도하게 좋게 보는 거, 이상화시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가는 262쪽 보통 우리가 내가 형성되는 것들이 많은 경우에 주 양육자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주 양육자는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주제가 엄마인 경우가 많죠. 많은 경우 주제가 엄마인 경우가 많은데 그 엄마는 배드 엄마고 나는 그런 엄마가 아니야 라고 내가 대리모가 돼갖고 그때 못한 거를 내가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쭈쭈쭈쭈쭈쭈 그냥 막 감정적인 거를 막 이렇게 채워주는 그게가 아니라 그리고 니네 부모는 그랬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대리모,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문단 262쪽 대리모가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해묵은 감정을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원래 부모를 능가해서 마치 나는 좋은 부모, 실제 부모는 나쁜 부모 이렇게 스플리팅, 분열을 시키는 것도 아니다. 치료자가 하는 일은 환자가 치료에서 얻은 통찰을 좀 더 풍부하게 활용해서 성장 과정, 우리 디벨로프먼트가 정지 지체됐잖아요. 그 엄마에 의해서. 그것들이 그런 과정이 전개되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보상해주고 뭐 좋은 엄마 역할을 해주고 우쭈쭈쭈 해주고 이런 건 내가 해주는 게 아니라 정지된 발달이 제대로 그 과정을 밟아가도록 과정이 전개되도록 치료적 환경을 제공하고 발달에 대한 이해를 이용하는 것이다. 네, 이게 치료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잘못 알고 있으면 공감도 잘못 알아요. 그냥 위로해주고 위안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가 발달을 재개해서 성장과 성숙을 밟아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공감 263쪽 공감을 보면 공감은 투웨이다. 투웨이인데 하나는 뭐냐면 1번 공감은 환자를 깊이 세밀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내가 이해하는 거고 그 이해한 거를 돌려주는 게 있으니까 해석적인 기능, 이해하는 기능, 해석적인 기능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관계적인 역할. 그래서 공감의 세 가지 측면 1번 환자로부터의 의사소통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환자에게 하는 의사소통 그래서 해석해주고 3번 personal relationship 관계 측면 이 관계 측면이 내면화되는 거죠. KA의 사례 입양아죠. KA가 입양아가 양어머니에서 강제로 왔어요. 그래서 틱틱거리고 이제 뭐 너도 내 엄마랑 똑같지? 뭐 내가 너 말 안 들으면 다 한 통 쏘기지? 병원 보낼 거지? 이러면서 그냥 계속 분노를 막 짜증스러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치료자는 뭐 너 우리 엄마랑 똑같은데 나 너랑 얘기할 필요 없어? 뭐 이러니까 막 짜증도 나고 거부당하고 막
도와주려고 애쓰고 있는데 막 싫고 막 이러죠. 치료자 평가 절하하고. 그래서 대받아 치고 싶어요. 맞받아 거부하고 싶고, 야 너 준비되면 와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요거를 아까처럼 투사적 동의시로 이게 뭔지를 담아냈어요. 그래서 얘의 입장을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봤더니 뭐냐면 두 번째 문단 264쪽. 야 너가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 너 강제로 끌려왔잖아. 네가 나를 만나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1번은 네가 그토록 화가 나는 건 당연하지. 너에 대한 이해예요. 2번 네가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엄마한테 지배당한다고 느끼는 거잖아. 내가 해석해 줬어요. 3번 나하고의 관계. 나도 딜레마에 빠졌어. 너가 나한테 짜증내고 내 말 안 들으니까 나도 너 안 보고 싶은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어. 이런 거. 그래서 결국은 3살 때 엄마가 방치해서 가족과 분리되고 위탁가정에서 자라고 반항해서 공립학교에 퇴행당하고 치료하는 기숙사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잘 지냈는데 남자친구가 떠나면서 대마초와 기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이런 패밀리 히스토리를 다 알기 전에는 아까 같은 완벽한 3단계를 다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은 1번 265점 환자에 대한 관찰, 2번 치료자 자신에 대한 관찰, 3번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방식에 대한 지식, 4번 그런 것들을 서로 관찰 비료 1, 2, 3을 병렬적으로 잘 환자가 어땠고 나는 어땠고 일반적인 발달적인 이해는 어땠고 요 3가지를 병렬적으로 잘 찾아나가는 과정을 관계성이라고 한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공감은 1번 환자로부터의 의사소통, 2번 환자에게 전달되는 의사소통 이렇게 하는 반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환자로부터의 의사소통. 아, 너 많이 화가 났구나. 이해하는 거. 2번 환자에게 하는 거. 아, 너 엄마한테 지배당한다고 느낄 거야. 3번 너는 어쩌면 거부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낄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1, 2, 3번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문단 치료자의 공감은 이후 해석을 위한 토대가 돼요. 너는 지금 처음엔 니네 친엄마, 두 번째는 양엄마, 세 번째 남자친구, 네 번째 나도 너를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화가 났구나. 이런 병렬적인 거. 그런데 그 다음 문장 치료자는 아직 환자의 개인사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조기 해석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다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아까가 적정한 친밀성에 대해서 친밀한 정서적 거리가 어떤 게 적절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 환자들이 우리가 정신병에 대해서 공생관계라 그래서 융합을 원한다. 그런데 융합만 원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면 두려워서 또 확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268쪽 세 번째 줄 욕구, 두려움, 딜레마 The need, fear, dilemma 가까이 가고 싶어요. 융합하고 싶어요. 그런 니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까이 가주면 fear, 공포로 도망가요. 이 2가지 딜레마 속에서 양가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움, 약물, 안심 요구해요. 근데 주면은 거기에 또 공포를 느끼고 안 먹고 안 오고 거리를 유지해요. 그리고 가까이 융합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침해당하고 통제한다고 느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 그랬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no right answer. 아까 적정한 거리가 얼만큼의 거리예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No right answer.
정답이 없어요. 그때그때 하셔야 돼요. 내담자에 맞춰서, 사람에 맞춰서. 사람마다도 심리적인 거리에 대한 편안함이 다 다르죠. 어느 정도 밀착되는 게 원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밀착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전부 다 거리가 달라요. No right answer. 여기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정서적 거리나 태도가 뭔지 몰라요. 객관성도 적절하지 않고, 골고루 분산된 주의력도 때로는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방치된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조언하면 왜 이렇게 참견해? 왜 이렇게 침범적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좀 공감하면 융합된 것 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No right answer. 치료자는 지속적으로 환자의 정서적인 상태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한다. 그때. The need, fear, dilemma. 너무 가까이 가면 fear하고, 너무 멀리 가면 need하고. 요거 그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titrating the closeness. 적정성 유지하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269쪽 제일 마지막 문단. 보통 우리가 아까 어머니가 부적절했다 이러잖아요. 부적절한 어머니의 보듬어 주기를 홀딩해 주는 걸 보상하는 것이 적정한 친밀성 유지는 아니다.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정신병 환자와 의미 있는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대상관계 속으로 충분히 들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이 돼서 지금 이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짜증을 일으키는구나. 지금 이래서 나한테 공포를 느끼고 저렇게 멀리 뚝 떨어지는구나. 지금 이래서 나한테 확 달라붙는구나. 이렇게 그 대상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긍정적 투사적 동시. 아까 간호사 이야기 제가 해드렸죠.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가 완전히 영웅이 됐었는데 271쪽 그러나 RJ는 거기 문단을 보면 통합이 잘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에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그는 결국 자신의 전능하고 과대한 내적 환상을 간호사에게 투사했다. 그가 그녀를 전능하고 보면 볼수록 그는 스스로를 돕는 행동은 안 해. 자꾸 요구만 해. 왜냐면 간호사가 전능하다고 봤으니까 나의 모든 필요는 네가 채워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치료자는 환자에게 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나를 변화시켜주는 건 내 마술이 아니라 네 자신의 노력이었다. 이거를 알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네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게 나는 도와줄 뿐이다. 그래서 네가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마지막 문장. 치료자의 긍정적인 투사적 동일시에 내포된 한 가지 문제점. 그것이 마술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 간호사 만나고 갑자기 이 사람이 마술처럼 변했어. 마술방망이 던진 것처럼. 노력과 갈등 전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문단에 그러니까 272쪽에 다섯 번째를 보면 치료자가 환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비합리적 확신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환자는 결코 치료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로 이 사람을 영원 무궁토록 봐줄 수 있다면 영원 무궁토록 거기에 맞춰서 하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누구를 영원 무궁토록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진짜 치료하려면 영원 무궁토록 비합리적 환상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존적인 사람을 의존적인 사람은 그냥 들러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의존을 채워줘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부담스럽잖아.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러면 이제 띄어내요. 그럼 이 사람은 결국은 나는 또 버림받았구나. 버림받음의 경험만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을 충족시켜 주려면 영원히 같이 있든가, 영원히 같이 있을 능력이 없으면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해서 또다시 버림받는 경험을 주지 말던가.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착한 척은 해봤자 일시적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72쪽에 밑에서 두 번째 문단. 이 긍정적 투사적 동시에 대해서 컨버그는 치료자는 환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념, faith. 우리가 비원의 faith 얘기했죠.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인간성의 어떤 영역이 존재한다는 신념, faith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faith가 있어야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컨버그는 긍정적 투사적 동의시를 활용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단서. 그는 환자의 파괴력을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긍정적 투사적 동일시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파괴력, 부정성 이런 거를 다 안 보고 긍정적인 것만 보면은 치료가 될 수가 없겠죠. 일부분만 보고 그것만 조정한 거니까. 그래서 환자의 파괴력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성장 잠재력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만 부정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 우호적이고 좋다라는 이미지만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방어적으로 공격성을 부정하는 치료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성에 대한 긍정이 사실은 부정성에 대한 부정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정한 긍정이 아니죠. 부정을 긍정해야 긍정이잖아요. 부정까지도 긍정해야 긍정인데 긍정성만 긍정하고 부정성을 부정하면 통합적인 긍정이 아니죠. 그건 스플리팅이 된 거잖아요. 태도와 기법 274쪽 시간이 다 됐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들이 사실 태도와 기법이에요. 아까 여기서 275쪽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네 번째 줄 의사소통의 어투, 말의 빈도나 길이, 은유적인 언어, 용어 선택에 들어있는 미묘한 의미, 옷차림, 얼굴 표정, 심지어 근육의 톤, 눈빛의 반짝거림, 흐릿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서적인 입장을 소통하고 있는 거죠. 이게 real relationship이에요. real 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275쪽 다섯 번째 줄 우리가 실제로 하는 것은 환자의 이야기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새로운 이해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거를 새로운 태도를 가지고 이런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다. 재밌죠? 어려우세요? 재밌다 공표, 어렵다 X표. 네, 책 좀 읽어오세요. 읽어오시고 나눔 노트에 질문들 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엄청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사례도 조금 잘 이해하시면 선생님들 사례에 많은 도움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